자, 긴장하세요. 그 연애 중도 깜짝 놀랐다 이번에 진짜. 이번에 중3 중에서 시험 잘 좀 쉽게 나오는 건 진짜 너네밖에 없을 것 같아. 어서오세요. 이제 54페이지 펼쳐서 독해 전쟁.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얘기부터 합시다. 간단하게 지금 새로 친구들 있고 하니까 우리 이제 독해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5월 31일에 있는 주 있죠. 이때부터 다시 이제 그 시험 대비가 시작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5월 10일 토요일 요 주죠. 그 다음에 5월 17일 토요일, 그 다음에 5월 24일 토요일은 우리 요 독해를 또 이제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독해 하면서 읽기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시험 대비가 들어갈 거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혹시 시험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연예인 중? 저희 7월 2, 3, 4요. 이번엔 또 듣기 치네. 이번에는 분위기 어떻게 돼요? 23. 6월? 네. 아 진짜? 빨리 치네.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오케이. 그래서 5월 막주부터 아마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막주부터 해가지고 한 4주, 5주 정도 하고 여러분들은 한 6주, 7주 정도 준비하게 되겠네. 자, 그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읽기. 자, 읽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늘 얘기를 하는 건 문제를 푸는 읽기가 아니라 54페이지입니다, 아마. 54페이지. 문제를 풀기 위한 읽기가 아니라 이해를 위한 읽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지금 이 문단 전체에서, 이 글 전체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참 여러분들은 좀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좀 괜찮아. 이 반 자체가 좀 괜찮긴 한데요. 이번에 좀 많이 놀랐던 게 시험 치면서 이 중학생들의 어휘력 문제가 정말 신박하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하세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프린트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시험에 안 낸단 말이야. 이제는 상황이 올라가면. 그래서 조금 말을 바꾸는데 이 단어를 바꿔놨는데 이 단어 바꿔놓은 게 이 말이랑 이 말이랑 똑같은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단어 모르는 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평소에 읽기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평소에 읽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는, 의미가 애매모호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항상 꼭 짚고 넘어가세요. 알겠지? 그래서 명확하게 의미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좀 뭉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수능에서도 그랬거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모의고사 자주 풀잖아, 그치? 네. 모의고사 풀면은 비문학 문제 중에서 꼭 한 문제는 어휘 문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네. A, 밑줄 그어가지고 너 혹시 그거 틀리니? 그거 쉽던데. 그거 원래 정답률 80% 90%입니다. 알겠죠? 정답률 80% 90%인데 이번에 고3들 3월에 학평 쳤거든. 3월 학평 쳤는데 그 3월달 학평에서 고3이 어휘 문제가 정답률이 30%가 나왔어요. 네. 그게 말도 안 돼. 그리고 학원에서 그 문제들을 이제 다른 2학년들이 그냥 풀려보잖아. 다 틀려 진짜. 네? 어휘가 뭐였는데요 도대체? 이제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해체되다랑 비슷한 의미를 찾는 거였나? 하여튼 그거였거든. 붕괴되다였나? 그거랑 비슷한 의미를 찾는,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찾는 거였어. 근데 그거에, 그러니까 뭐냐면 의미의 미세한 차이거든. 수직적 관계를 해체시키느냐, 이 수평적 관계를 해체시키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좀 달라진단 말이야, 단어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대비 어느 정도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허점을 찌르는 것들이 곳곳에서 좀 이제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런 입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등급은 안 떨어지지 않아요?
그 뭐 이게 최저등급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별로 안 중요한 그 점수가 별로 안 중요하지만 그 진짜 정시 수능 점수로 대학 가는 경우에는 1.1점이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 틀려가지고 2점 날려먹으면 그건 진짜 그냥 큰일이에요, 큰일. 그래서 안 됩니다, 알겠지?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반에 그런 사람 없으니까. 자, 재산권 이론입니다. 읽어볼게요. 오늘날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물어볼게요. 배타적인 게 뭔데? 등배자에다가 타인이니까 대충 맞습니다. 등배자에다가 타인할 때 타자 많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뜻이 뭔데? 그래가지고 타인이 간섭할 수 없는 타인이 맞습니다. 타인이 간섭할 수 없는 오로지 나만의 영역을 배타적인 거라고 합니다. 한자리 자, 그래서 침범할 수 없게 하는 것들입니다. 배타적이다. 나는 내 영역이 너희들에게 배타적이야 라고 하면 뭐야? 내 영역에 너희들이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은 오늘날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 있어서 재산이라고 하는 건 타인이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가가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배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 자, 이러한 사유재산권이 기본권으로 널리 인정될 수 있도록 이론적 기초를 내놓은 인물은 존 로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유가 무슨 뜻인데? 사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는 개인적이다. 유는 보유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기본권으로 널리 인정될 수 있도록 이론적 기초를 내놓은 대표적 인물은 존 로크이다. 로크 이전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 내의 모든 자산은 군주에게 속해 있었다. 신하와 백성들이 가진 재산은 주권자인 군주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내리는 일종의 하사품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야? 각자 중세시대죠, 이때가. 배웠지? 자, 중세시대 때는 공건사회였잖아, 그치? 이 군주 또는 영주가 뭐 해주는 거야?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야. 그래야지 재산이 생길 수 있었어. 그 이외에 재산이라고 하는 건 생길 수 없었던 거야, 과거에는.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로크는 통치론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주장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로크의 이론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해줬다? 기본권으로. 너 이거 들고 왔어, 혹시 책? 네. 오케이. 54페이지 펼쳐주세요. 녹화할 필요가 없었네요. 뭐라고? 녹화할 필요가 없었네요. 뭔 소리야? 저는 그 빨리 준비하세요. 뭐예요? 54페이지 54페이지. 자, 다시 볼게요. 존 로크 이후에 사유재산권이 기본권으로 널리 인정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크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데 국가 내의 모든 자산은 다 누구 거였어? 군주. 그대로 표시 따라왔어요. 군주에게 속해 있었으며 신하와 백성들이 가진 재산은 주권자인 군주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사품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국가는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문단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존 로크의 이론에는 사유재산권을 무엇으로 만들어줬다? 기본권. 기본권으로 만들어줬다. 자, 그래서 시민의 재산권이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정부의 임무다 라고 본 거죠. 자, 로크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하여 사유재산권을 자연법상 부여된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자연법이란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의 상태에서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원칙들을 일컫는 것으로
사유재산 역시 태초부터 인정되어 온 동일한 권리라는 것이 로크의 주장이었다. 자, 끊어보면 문장이 좀 길다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뭔데?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부터 당연히 존재하던 것들을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수립되기 전부터 쌀을 먹어왔어. 그런데 갑자기 국가가 우리나라의 통치 체제에는 쌀이 안 맞아. 쌀 먹지 마 라고 정부가 간섭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 무엇을 근거로? 자연법을 근거로. 왜?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야. 맞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그래서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의 상태부터 사유재산 역시 태초부터 인정되어 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민들, 그러니까 봉건제도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이 이 봉건제도가 생기기도 전부터 사유재산은 옛날부터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유재산 인정해줘야 돼 라고 하는 논리를 펼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논리가 가능했느냐? 자, 그 근거로 로크는 동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심 또는 욕망에 주목을 했답니다. 자, 소유욕은 교육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지닌 어떤 습성이라는 거야? 본래적인 습성이라는 거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소유욕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사유재산을 인정했으리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금이야 사실은 이제 이 원시 시대에 대한 어떤 삶의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지만 이때는 그래도 막 17세기, 18세기 뭐 이때일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저기 뭐냐 원시 시대에 대한 막 자세한 어떤 과학적 뭐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잘 알거나 그러진 못했을 거야. 그런데 로크가 추측한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이 있어.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는 분명히 사유재산이 있었을 것이야 라고 근거를 댄 겁니다. 왜 근거를 그렇게 댔는데? 생각해보면은 원시 시대 때 다 같이 부족 생활하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사냥을 나간다고 칩시다. 근데 저기에 예쁜 돌이 하나 보여. 슥 하나 챙겼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 돌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 돌을 아무도 못 만지게 했어. 그게 뭐야? 이 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행위했어. 그러면 이 돌이 바로 뭐가 됩니까? 그렇지. 사유재산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야 라고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를 추구하며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떠오르던 시민계급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대요. 사유재산권에 대한 로크의 이론은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법제화되기에 이른답니다. 자,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비판적으로 왜 그렇게 되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유욕은 인간의 본래적인 습성이야.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돼 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그런데 이 논리가요, 시민계급의 정당성을 부여해준 이유는 뭘까요? 시민계급이 자기한테 돈 보완해줘서 자기한테 돈 보내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존 로크 후원해줘서 근데 계몽 별풍 쏴준 거야? 뭐라고? 계몽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계몽 사상이 그걸 근거로 가지고 자, 이 글 안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우리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보세요. 인간의 본래의 저기 습성 때문에 결국은 뭘 인정해줬대? 이게 중요한 거야. 사유재산을 인정해줬대. 사유재산을 인정해준 게 왜 시민계급의 정당성을 부여한 걸로 연결이 되는데? 군주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였으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 뭐 어떻게 얻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누구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야? 시민계급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시민계급의 목소리가 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는데? 사유재산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야지 힘이 있지. 봉건제도 안에서는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봐야 묵살만 당할 뿐이야. 그런데 사유재산이 있고 나니까 어떤 계급이 생겨나게 됩니까? 돈 많은 시민계급이 생겨나게 되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배웠잖아. 부르주아라고 한다, 그쵸? 안 배웠어? 역사 시간에 같이. 자,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지식은 글 읽기의 배경 지식이 됩니다. 알겠죠? 그 배우고 휘발시키지 마세요. 알겠지? 여러분들 삶에 그 아주 양질의 기름진 어떤 재료가 됩니다. 자, 그럼 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민계급의 정당성을 부여한 건 왜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연결이 되는데? 왜냐 시민들이 이제 자기가 힘이 생겼으니까 그 힘으로 군주를 몰아냈죠. 군주를 몰아낸 목적은 뭔데? 지들 편하게 살려고 그죠 당연히. 지들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편안하게 살아. 전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한 거야? 평등을 추구했죠. 맞죠? 이 두 개의 핵심이 뭡니까? 평등 아닙니까? 평등. 맞죠? 독립전쟁이 뭐야? 그 영국의 저기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미국의 전쟁이죠. 명예혁명 뭡니까? 명예혁명 이후로 입헌군주제가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영국에? 그래요. 왜 처음 듣는 얼굴을 하고 있지? 아니야? 근데 명예혁명. 중간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근데 명예혁명 그냥 이름만 알려주고 넘어갔어요. 아 그래? 네 프랑스만 자세히 알려주고. 프랑스 혁명? 그래서 이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제 명예롭게 싸움 없이 혁명을 이뤄냈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잖아, 그치? 내가 알기로 명예혁명 이후로부터 영국이 이제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왕족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제 이 정치 체제가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의회 정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평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면 시민계급이 정당성이 부여되고요. 이 시민계급의 목소리가 커지면 당연히 뭐화 되겠어? 평등화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한 흐름이야, 생각해보면. 맞죠? 글을 읽으면서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단 내용 정리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로크의 입장에서 소유욕이라고 하는 건 본래적인 습성이야. 자, 그래서 따라서 사유재산은 인정해줘야 돼. 그렇게 사유재산을 인정해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겨나? 시민계급의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까지. 자, 다음.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주류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인 로크의 이론에 대해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답니다. 그에 따르면 로크와 그의 추종자들은 공동체 소유의 땅에 울타리를 치고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최초의 인간이며 일종의 사기꾼에 불과했대요. 자, 그러면 루소는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불렀답니다. 왜 사기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면 저거는 약간 시민의 편에서 만든 거여서.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어쩔 수 없었던 흐름이기도 하고 반드시 겪어야 하는 흐름이기도 해. 왜 그러냐? 사유재산을 인정하자고 했으니까 이 로크 일당들은 무언가를 사유재산화하고 싶었겠지. 맞죠? 어떤 곳을 사유재산화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그런가? 온 마을 사람들이 사용했던 공중 화장실이 있는 거야. 그걸 사유재산화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공동체의 소유였던 무언가를 사유재산화한 겁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땅이 전부 다 뭐였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내 거 이렇게 표시해주는 순간 뭐야?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내 거 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루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보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루소는 자신이 비판한 로크와 마찬가지로 자연법 사상에서 자기 주장의 근거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말하자면 뭐야? 루소와 로크는 의견은 달라. 맞지? 의견은 다른데 근거는 똑같아? 달라? 같아. 자연법 사상을 근거로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소유욕을 루소는 어떻게 봤냐면요,
불변의 습성으로 본 로크와는 달리 루소는 인류의 본래 상태 및 변화에 주목하여 소유욕을 설명하는 다소 진화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말은 뭐야?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가 변하면서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던 불평등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전제하고 있죠. 뭔데?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뭐하다? 평등하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던 불평등이 기술과 인간 정신의 연속적인 발전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평등이 뭐 때문에 생겨났다? 인간의 계기가 그렇지, 기술과 정신의 발전으로부터 생겨났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소에 따르면 화폐, 이윤노동 그리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와 같은 다양한 기술의 발명 및 교육은 인류를 순수한 평등주의가 구현된 자연 상태에서 멀어지게 한대요. 말 참 꼬아놨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이 발명이나 교육이 우리를 뭐하게 했다라는 거야? 평등하게 했다. 불평등하게 했다는 거죠. 자, 평등주의가 구현된 자연 상태에서 멀어졌다며. 그게 뭔 말이야? 평등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불평등해졌다. 무엇 때문에? 기술의 발명과 교육은 우리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원초적 본성을 소유욕, 즉 인위적 욕망으로 왜곡해 버렸습니다. 원초적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겠지. 그런데 그거를 뭘로 바꿔버렸어? 소유욕으로 바꿔버렸어. 무엇이? 인간의 연결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초적인 습성이 있어. 이 원초적인 습성을 소유욕으로 왜곡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소유욕 즉 인위적 욕망이니까 이거 두 개 똑같은 말이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원초적 본성을 소유욕으로 왜곡해버렸다. 왜곡하는 게 뭡니까? 안 좋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변질시켰어요. 무엇이? 기술의 발명과 교육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기술의 발명과 교육이 우리를 불평등하게 만들었고 인간에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성 중에서 어떤 본성을 소유욕이라고 하는 나쁜 습성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 때문에 루소는 사유재산을 자연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자, 사유재산을 자연권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의 자연권은 원초적 본성을 말하는데 이 원초적 본성이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 보호해주면 안 된다. 로 연결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끊으면 루소의 의견입니다. 루소는 이 소유욕을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왜곡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욕으로 인해서 기술의 발전과 교육은 우리에게 불평등을 만들어냈고요. 따라서 사유재산, 자연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라고 봤던 거죠. 자, 다음 적었죠. 자, 루소의 재산권 이론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 사회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제시되었지만 로크의 이론처럼 제도화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자, 그러니까 루소의 의견은 뭐가 안 됐다? 제도화는 안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루소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킨 이론들이 속속 등장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는데 극단적으로는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국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동체에게 나눠주는 게 바로 뭐야? 공산주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어. 자, 그리고 오늘날의 국가들은 로크와 루소에서 시작된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론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을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게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답니다. 사유재산권을 제한을 둔다라고 하는 건 사유재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건가? 그러면 힘센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닌가? 자, 사유재산을 한치 오차 없이 100% 다 인정해주면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주가 갑자기 농장 짓고 싶다면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 숫자들 조금 농장 짓잖아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네. 조금 더 쉽게 보자면 이 토지 같은 땅 같은 공공성이 강한 재산들 있죠. 이거는 그 왜 얘기해 주냐면 그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모의고사 경제지문에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풀게 될 거예요. 토지 같은 공공성이 뛰어난 이 재산들 있죠. 이런 재산들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을 100% 다 인정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건 타인에게 배타적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거든. 예를 들어 내가 돈 진짜 많아.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구역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너만 여기 지나가지 마. 라고 하면 지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나갈 수 없어요. 왜? 내 사유재산이잖아. 이게 배타적인 거야. 맞지?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공공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에 위배됩니다. 맞죠? 공공의 이익을 배반하는 사유재산화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도로에 해당하는 이 길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 못 다니지 마. 이거 못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유재산을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게끔 재산권을 이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다.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루소의 사상은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국가들은 사유재산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배반 또는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홍채인식 기술 56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요 글 읽기와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글 읽기와 분석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나라면 나는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수업 시간에는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선생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를 비교해 가면서 이제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생각한 거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조금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멘토 시간에 이제 이 독해들을 해나갈 때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는 거야.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최근
개인 휴대기기나 출입 통제 시스템에서 본인을 확인하는데 생체 인식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 하나가 바로 홍채 인식 기술이래요. 홍채는 우리 눈에서 검은 눈동자인 동공을 도넛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채에는 고리 모양, 그리고 고리 진 모양, 점 모양 등으로 이제 이루어진 다양한 무늬가 있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그 무늬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오른쪽 눈과 왼쪽 눈도 무늬가 달라서 홍채 무늬는 개인을 식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되게 그냥 좀 흔한 정보다, 그치?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홍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개념, 정의되는 개념. 우리 눈에서 검은 눈동자인 동공을 도넛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부분을 홍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채 무늬는 개인을 식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뭐 이거 말고는 사실 이 문단에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다뤄봐야 될 정보는 없죠. 자, 그래서 홍채 동공을 도넛 모양으로 감싸는 부분. 그래서 일단은 홍채 무늬는 개인을 식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자, 다음 홍채 인식 기술은 홍채 영상 취급, 그 다음에 홍채 영역 추출, 그리고 홍채 코드 추출, 그리고 홍채 코드의 비교 및 식별로 그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단계, 그리고 4번 단계 이렇게 단계를 구분하나 보네요. 자, 그래서 홍채 영상 취득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야? 이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맞죠? 홍채 영상 취득 단계에서는 카메라로 홍채 사진을 찍습니다. 이때는 가시광선 대신 그보다 파장이 긴 700에서 900 나노미터의 근적외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대요. 자, 끊어볼게요. 아니다, 좀 넓혀보자. 자, 홍채에는 검은 갈색을 띠는 유멜라닌과 적갈색을 띠는 페오멜라닌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색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물질은 가시광선은 흡수하는 반면 근적외선은 거의 흡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적외선을 이용하면 각막에서 반사되는 빛이 적어 각막 반사가 홍채 무늬의 패턴을 인식하는 패턴 인식을 방해하는 일도 줄어든대요. 자, 여기서 질문. 글에 안 나와 있습니다. 가시광선 일단 뭐 무슨 뜻입니까? 이거 저번에 혹시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시광선? 가시광선에 대해서 얘기 안 했나? 네. 했던 것 같아?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뜻이 뭡니까? 빛에 있는 광선. 다이 가시광선이 뭐예요? 자, 얘기합시다. 그러면 2번 얘기 안 했나 보네. 안일 가짜에다가 볼식자 아니에요? 가능할 가짜입니다. 자, 그래서 볼식자에다가 가능할 가짜.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건 보는 것이 가능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광선 중에서 빛 중에서 빛의 선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가시광선이 있다라는 말은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불가시광선, 비가시광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도 있다는 거잖아. 그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 종류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은 이거 과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빛이 직진하잖아. 그쵸? 그런데 이 빛은요, 우리가 이런 빛 보통 흰색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얘네 왜 다 흰색인데?
왜냐면은 빨간색 파란색 섞여서 모든 빛의 종류가 다 섞여 있어서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프리즘을 이렇게 탁 통과시키면 빛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는 이 빛의 색깔이 뭡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죠. 그래서 우리 비 오는 날 무지개가 보이는 게 뭐야? 이 햇빛이 반사되면서 보이는 게 이제 무지개죠. 분산되면서 빛이 분산. 그런데 이 빨간색과 여기 보라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굴절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도 다 굴절돼. 그런데 우리 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우리는 적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색의 바깥에는 선을 뭐라고 합니까?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보라색을 우리는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자색이라고 하죠. 자색 고구마. 자, 그래서 여기 바깥선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가시광선, 여기는 적외선, 여기는 자외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홍채를 인식하는데 가시광선 대신 왜 적외선을 이용하는데? 왜냐면은 눈에 보이면은 눈을 감을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자, 지금 이 수업하면서 저렇게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자, 봅시다. 나 지금 홍채 인식해야 돼. 홍채 인식해야 되는데 가시광선 요거 아니야. 맞지? 자, 홍채 인식하는데 띡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눈뽕. 맞지? 눈 뜰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홍채 인식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어거지로 눈 떴다고 칩시다.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작죠. 작아집니다. 야,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거 배웠지? 눈 이거 동공의 크기가 빛이 들어오면 작아지죠. 맞죠? 자, 그래서 변화됩니다. 그런데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영상 취득 단계에서 카메라로 이제 이 홍채 사진을 찍는데 가시광선을 이용한다, 적외선을 이용한다? 적외선을 이용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취득 단계에서 카메라로 홍채 사진을 찍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근적외선을 이용해서. 눈은 가시광선을 흡수하지만 이제 근적외선은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동공이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채의 크기는 늘 비슷하겠죠. 자, 그래서 홍채 영상 취득 단계. 이건 그냥 영상 취득 단계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홍채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용합니까? 근적외선을 이용합니다. 자, 가시광선 대신 적외선을 왜 이용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중간 내용 안 읽어도 됩니다. 맞죠? 어차피 그거에 대한 원리 설명하는 거잖아. 맞죠? 자, 다음 문단. 홍채 영역 추출 단계에서는 촬영한 홍채 영상에서 순수한 홍채 영역만을 추출합니다. 자, 이를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임의의 중심과 반지름으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원들 가운데 안팎의 명도 차이가 최대값을 갖는 경계를 찾아서 홍채의 안쪽 경계와 바깥쪽 경계를 추출한답니다. 그리고 추출된 순수한 홍채 영역의 영상은 카메라의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의 사진으로 변환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야? 거리랑 상관없이 확대 축소된다는 거야. 왜? 항상 똑같이 인식하려면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찍고 어떨 때는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카메라에 보이는 홍채의 크기는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항상 평균적인 크기로 맞춰놔야겠지. 비율을.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순수한 홍채 영역만을 추출해야 됩니다. 영역 추출 단계에서는. 그러면 뭘 찾아야 돼? 홍채의 안쪽 경계와 홍채의 바깥쪽 경계를 찾아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홍채 동그랗다며. 그러면 바깥쪽 경계만 찾으면 되지 안쪽 경계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뭐야? 홍채의 모양이 뭐기 때문이에요? 아까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도넛 모양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생겼다며. 그리고 요 사이에 뭐 있는데? 동공. 맞죠? 자, 그러니까
안쪽 경계도 찾아야 되고 바깥쪽 경계도 찾아야지. 그래야지 순수한 홍채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홍채 영역, 영역 추출감이래 그냥. 단계에서는 순수한 홍채 영역을 추출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홍채의 안쪽 경계와 바깥쪽 경계를 모두 찾아줘야 됩니다. 색깔이 변하는 부분에. 그 다음 홍채 코드 추출 단계에서는 변환된 홍채 영역의 영상으로부터 홍채 코드를 추출합니다. 자, 추출된 홍채 코드에는 조명에 따른 차이 등은 대체로 제거되고 각 홍채가 가진 특징적인 정보만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홍채 코드는 2048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각 칸에는 0 또는 1만 들어갈 수 있대요. 최근 개발된 홍채 인식 시스템에서 전체 코드 중 실제로 각 홍채에 따라 달라지는 자리는 몇 개라고? 총 266개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데 홍채 코드의 자유도라고 한답니다. 자, 요거는 다음 문항까지 읽고 한번 볼게요. 홍채 코드의 자유도가 266이라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홍채에는 0 또는 1로 구별해 줄 수 있는 특징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거야? 266개가 있다라는 거야. 0 또는 1로 구분해 줄 수 있는 이 칸의 개수가 그러니까 특징의 개수가 266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 이 세상에 홍채의 종류는 몇 개라는 거야? 몇 개라는 겁니까? 경우의 수 안 배웠습니까? 경우에서요. 칸이 266개라며. 그럼 거기 각 칸에 0과 1이 들어갈 수 있다며.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 몇 개야? 2개.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몇 번 해야 된다는 거야? 266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2에 226승계가 나온다는 거야. 맞지? 그거를 십진법으로 봤더니 10에 78승계라고 합니다. 홍채로 구별할 수 있는 종류의 개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쭉 해서 10의 78승계의 서로 다른 홍채를 비교하여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다. 자, 그래서 지구 인구가 100억, 즉 10의 10승계라고 하고 각 개인의 양쪽 눈의 홍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홍채의 개수는 총 몇 개밖에 안 돼? 2 곱하기 10의 10승계밖에 안 돼. 맞지? 그런데 구별할 수 있는 홍채의 종류는 몇 개라는 거야? 10의 78승계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이처럼 홍채 인식 기술로 구별 가능한 홍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홍채 수보다 많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의 홍채를 같은 사람으로서 인식할 확률은 매우 낮겠죠. 뭐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10의 78승분의 1이면 거의 뭐 운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문단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구호는 되어 있지만 거의 한 문단이라고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각 홍채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리가 총 몇 개다? 266개고요. 그거를 홍채 코드의 자유도라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0과 1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각 칸마다 그것이 총 266개라서요. 현재 홍채 인식 시스템은 2의 266승, 그러니까 10의 78승계의 서로 다른 홍채를 비교 구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론은 홍채 인식 기술로 구별 가능한 홍채가 여기 다시 구별 가능한 홍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홍채 수보다 많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의 홍채를 같은 사람의 것으로 인식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 똑같은 게 두 개 있어. 그거 진짜 하늘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그럴 수 있지 당연히. 맞지? 근데 그 정도면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10의 78승분의 1인데 10의 78승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 이걸 부를 수 있는 지칭하는 단어는 있어? 로또 100번 연속 먹기? 아니 그게 아니라 지칭하는 숫자를 뭐라고 부를 거야? 우리 1, 10, 100, 1000, 만, 뭐 이래가지고 만, 억, 조, 그 이거 다음에 28승 넘어가면 조 위에 경이잖아, 그치? 근데 경 위에 우리는 세는 단위가 있나? 있어요. 만, 해, 뭐 이거였나? 뭐였지? 해. 해. 그다음에 차. 근데 아무리 있어도 10에 78승계까지 있을까? 아니 10에 48승부터 무량대수로 그냥 간대요. 아, 무량대수야?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애초에 세는 것도 의미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 정도의 숫자의 확률로 홍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결혼하세요. 같은 거 3개 있었어요. 남자는요? 어? 남자는요 그 사람이? 남자 그런 거 못해? 너 왜? 아니 선생님 방금 그 발언 위험했어요. 왜 위험한데? 네 발언이 더 위험하지. 남자 그런 거 못해? 저는 해병대예요. 저도 있어요. 아니 뭐 남자랑 남자 그런 거 못해? 그냥 지금 지금 빨개지시. 어? 제 얼굴이 빨개지시. 저는 때문이야. 자 봅시다. 여하튼 까먹었잖아. 자 그래서 홍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수는 266개인데 266 뭔 얘기하려고 했지? 자 봅시다. 각 홍채에서 달라지는 자리 266개. 따라서 2에 266개 아니 266승계의 홍채 비교가는 자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구별 가능 홍채 수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홍채수 를 비교했을 때 얘네가 훨씬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의 홍채를 같은 사람으로 인식할 확률이 상당히 낮다.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그렇죠? 0.000000000000001%는 있을 수 있겠지. 맞죠? 자 다음 다른 색채 인식 기술에 비해 홍채 인식 기술은 몇 가지 점에서 더 유용한 점이 있대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다 유용한 점 얘기하고 있었어. 맞지? 그런데 밑에도 더 유용한 점이 있답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더 유용한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지문 인식이나 망막 인식에서 얻는 영상을 얻기 위해서 인식기에 손이나 눈을 직접 접촉해야 하지만 홍채 인식에서는 수십 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또 홍채는 상대적으로 평평하고 단 두 개의 근육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십 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장점. 다음 두 번째 그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두 가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유용한 점. 홍채 인식이 자 수십 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그냥 촬영 가능.
그다음 형태 변화 거의 없음.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문제 총 6개거든요. 요 중간에 좀 까다로운 문제 한 2개 있습니다. 잘 읽어봐야 돼요. 자, 성질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번째 나와서 맞춰보기. 뭐라고? 아니에요, 근본. 일단은 좀 풀어봅시다. 자, 잠깐 한 10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6문제 풀고 나서 남은 시간 좀 쉬었다가 시작해 볼게요.